프로이트는 연구 초기에 항상성 원리와 쾌락 원리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이때 쾌락은 양적인 용어이다. 다시 말해 쾌락은 정신기구 안에서 자극의 양을 가능한 한 낮추려는 항상성의 원리로 설명된다. 인간은 오직 쾌락 욕구에 의해서만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가 취할 행동 방향은 전적으로 쾌락 욕구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 그는 내적으로 쌓인 압력을 방출하려고 노력한다. 성관계에서 전이 행위를 원하는 것은 명백히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인데 그것은 자극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성기기 이전의 구강기 본능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해진다. 좋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따 하고 그 앞부분에 번역에서 누락된 부분이 하나 보여요. 그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맨 나중에 보면 이런 용어가 나오죠. 그것들은 그의 역동 개념에 설명되지 않은 여백을 남겼으며 그 여백은 외적 상황들에 의해서 채워져야 할 것이었다. 굉장히 예술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 멋진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두 번째 단락이 아니고 첫 번째 단락입니다. 지금 변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건 두 번째 단락 우리 지금 했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우리가 함께 되돌아가서 볼 부분이 첫 번째 단락 마지막에 그것들은 그의 역동 개념에 설명되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정된 이론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이러한 수정된 이론들은 프로이드의 역동 개념에 설명되지 않은 여백을 남겼으며 그 여백은 외적 상황들에 의해서 채워져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됐는데 아마 이걸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원문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Each introduced a note of indeterminacy into its concept of the drive processes themselves, leaving a gap which can then be filled by external circumstances. 여기에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프로이드 이론의 수정이 나오는데 각각의 이런 수정 이론들은이에요. 각각의 수정 이론들은 a note of indeterminacy라는 용어를 썼는데 indeterminacy라는 것은 비결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정성이라는 얘기예요. 불확정성의 색조 혹은 비결정론적 색조를 도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수정된 이론이 나왔는데 프로이드의 수정된 이론들은 각각 프로이드의 역동 과정 자체의 개념에 대해서 개념 안에 불확정성의 색조 혹은 비결정론적 색조를 도입했으며 그래서 leaving a gap which can then be filled by external circumstances 외부 환경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는 어떤 간극을 남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클리어하게 프로이드의 이론들이 불확정성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가장 근본적인 하이파서스라고 프라이머리 하이파서스가 근본적인 가설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전에 계속해서 설명드리는데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을 이해할 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첫째 두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는 학문이다예요. 첫 번째가 unconscious 그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한다는 것. 여러 심리학 중에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심리학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무의식의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정신분석학이 형성이 되고 또 하나 가설이 심리적 결정론이에요. Psychological Determinism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과관계 이론이라는 게. 이게 심리적인 현상도 물리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심리적인 현상에는 그 원인이 있다.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어떤 잘못된 결과를 교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기서 이게 과학적인 탐구가 가능하다는 전제예요. 심리적인 결정론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연이 아니고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결정론이 프로이드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초기의 프로이드 이론이에요. 근데 모든 정신분석학에 이게 지금도 배경에 깔려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신분석 이론을 공부할 때 그걸 여기 절대적인 진리로 여러분이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이 학문은 이 두 가지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어서 정신분석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무의식의 세계를 부인하면 이미 정신분석학이 아니에요. 무의식의 세계. 그리고 선형적 인과율 혹은 심리적 결정론을 가지고 있다. 심리적인 결정론인데 사이클로지컬 디터미니즘을 믿어야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치료 기법으로서 정신분석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근데 문제는 프로이드가 가졌던 인과율이 초기에는 선형적 인과율이었다는 거죠. 그게 단순한 인과율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프로이드 이론이 발달하면서 이 선형적 인과율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프로이드가 직접적으로 그런 언급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프로이드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애쓰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떤 일반 시스템 이론이나 불가의 연기법을 곁들여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프로이드가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연결이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프로이드가 고민했던 것은 자기의 근본 가설 중에 하나인 심리적 결정론을 서구적인 어떤 선형적 인과율로만 적용하게 되면 자기 학문이 발전할 수 없었다는 한계에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과율의 폭을 넓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호적 인과율의 상당 부분을 도입해서 자기의 학문을 살려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만 가지고 선형적 인과율의 세계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는 대부분 상호적 인과율의 세계를 이해해야 정신분석의 세계를 프로이드가 고민했던 그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선형적 인과율의 세계의 한계점 때문에 프로이드가 고민했고 그래서 외부 환경적인 요인들과 역동을 같이 이렇게 고려할 수 있으려면 왜 이런 고민을 빠졌는가가 상호적 인과의 세계를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명료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이드가 왜 이론을 이렇게 바꿨을까? 단순하게 그 이론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나무가 변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숲이 전체로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는지를 잘 이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번역자가 아주 멋지게 번역을 해서 그것들은 그의 역동 개념에 설명되지 않은 여백을 남겼어요. 여백을 남겼다고 하는 게 자기의 역동 개념, 프로이드 최초의 역동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점들을 여기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역동 과정 자체의 개념, 역동 과정 개념 자체의 불확정성의 색조를 도입했다는 얘기예요. 불확정성의 색조 혹은 비결정론적 색조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물리학에서 양자물리학의 세계로 가면서 전자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는 결국은 확률 이론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가 나오죠. 전자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 전자가 있긴 있는데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도저히 측정으로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확정성의 세계를 이해해야 실제 세계를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형적 인과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형적 인과율로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프로이드의 그 역동이나 역동 과정 개념 자체의 불확정성의 색조를 도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선형적 인과율을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아니고 명료하게 프로이드가 가졌던 최초의 인과관계 이론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서 다른 인과율을 도입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누그러뜨려져서 표현됐다는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굉장히 완화된 뭔가 직접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백을 남겼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그냥 멋진 얘기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첨예하게 이론적인 다툼이 있는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명백하게 다른 어떤 이론 그러니까 이론의 급격한 어떤 변화가 이 속에 있는데 그 급격한 변화를 잘 짚어내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역동 이론 하나만 역동 구조 이론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어서 환경 이론을 접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변화죠. 프로이드가 나는 이거야라고 역동 구조 이론만 가지고 설명하면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환경을 중시하는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 이 환경까지를 중시한다는 얘기, 환경까지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여러 원인들, 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 그러니까 자아 혹은 자기 이 개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동들을 가지고 내 행동 모두를 설명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환경과 교류 속에서 다양한 원인과 조건들에 의해서 우리 심리 현상이 일어난다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상호적 인과율의 세계를 받아들임으로써 프로이드의 수정 이론들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료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들이 이 저자는 그래도 영어로는 잘 표현했는데 이게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아주 멋진 표현이 되면서 무슨 어떤 것들이 그 실제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깊은 고민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형적 인과율에 따라서 판단에 발달되어 온 이론 자체가 벽에 부딪혀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과정 속에서 프로이드의 퍼스펙티브가 달라지죠. 프로이드의 인과율 자체가 달라졌다는 프로이드가 이걸 인식했을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프로이드가 가졌던 서구적인 자연과학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어떤 지점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제 얘기 들으면서 우리 변선생님이나 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잠깐 나누고 가죠. 그 예술가들도 보면 꼭 반드시 어떤 사상이나 철학 같은 것을 새로 이렇게 배우거나 학습하지 않아도 굉장히 깨어있고 굉장히 이렇게 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영성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사조를 본능적으로 이렇게 조금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잔 같은 사람이 현대 물리학의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언급을 보면 그런 것들이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그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술가들도 굉장히 선구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을 보면은 반드시 뭐에 이렇게 세상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도 그렇게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힘들이 있는 것 같은데 프로이드도 불교적이나 뭐 이런 거에 언급은 따로 없었지 않나요? 어, 본인 언급은 안 하는데 니르바나 프린시플 혹은 열반 원리에 나오는 니르바나라는 말은 용어는 산스크리트 용어로서 힌두교나 불교와 밀접한 관련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 그 프로이드가 살았던 시대를 보니까 그때 오스트리아 예. 쪽에 그 1900년대 그 오스트리아 쪽이 굉장히 문물이 굉장히 오픈이 돼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혁신적인 어떤 사고들이나 실험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세계 특히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 뉴욕과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프로이드도 본능적으로 그런데 뭐 새로운 사상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굉장히 본능적인 어떤 이끌림 같은 게 있지 않나 좀 한계성 같은 것을 계속해서 깨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죠.
예, 자기 본인의 생각을 껍질을 계속해서 깨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또 유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비판이든 뭐든 간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시대에 당대에 융이 어떤 프로이드가 만나자마자 몇 시간을 같이 토론을 할 만한 토론 상대자가 돼 주었다는 두 사람의 관심사가 같았다는 얘기 결국은. 그런데 융은 이 동양 사상이 굉장히 심취한 사람이죠. 이미 그 당시에 지식 계급에서는 동양 사상은 하나의 일반 상식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자기들 분야를 계속해서 발달시켜 나간 거죠. 그런데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니까 우리가 후학들이 보면 아,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철저하게 동서양의 학문에 능통해 있었다고 봐야 된다. 이분들을 너무 우습게 볼 부분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런 사고를 가져오는 것은 이미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고 봐요. 근데 충분히 실제적인 것을, 굉장히 본격적인 것을 접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은 게, 1800년대 후반에 이미 그 일본의 어떤 사상들이나 무슨 우키요의 판화라든지 무슨 일본의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들어가서 막 고호 막 이런 사람들,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은 막 일본풍을 그리기도 하고 막 그렇죠.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은 또 그런 시각적인 것 외에도 그 문화를 부분적으로나마 실제적으로 접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철학이나 이런 명성들은 깊이 영향을 미쳤죠, 서양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교류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서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양 사상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분들의 첨단 문화 속에서는 동양적이 다 이미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굉장히 1800년대 후반에 그 유럽의 굉장히 귀부인들이 일본에 문신을 하러 가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최신 패션처럼 일본까지 가서 문신을 이렇게 그 동양적인 문신을 하고 오는 게 굉장히 세련미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생각보다도 그분들은 굉장히 현대에 살았구나. 그 당시에 세계 시민으로 산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가 너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혼의 우리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여러 통찰들을 얻잖아요. 비혼이 네. 원래 인도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인도에서 살다가 영국으로 유학해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 인도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분들에게 이미 녹아 있었기 때문에 이 서양의 학문에 동양적인 어떤 통찰들이 접목이 가능했다는 얘기. 그래서 어느 한쪽의 학문만 가지고는 발달시킬 수 없는 한계들이 있어요. 동쪽도 마찬가지고 서쪽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잘한 분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이드가 융안에서 샘솟는 이런 어떤 통찰들, 동양적인 것들, 이 사람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 황태자를 쫓아내버려요. 왜냐하면 융이 자기를 능가할 만한 통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자기애가 그 극복되지 못한 어떤 나르시시즘이 자기의 좋은 제자들을 수용하지 못한 결과들을 가졌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 학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못 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이나 사조, 생각은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융이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은 다 가져다 썼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인간적으로는 가깝게 할 수 없었지만 학문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학자적인 양심은 아주 투철한 사람이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야, 너 못 놀아. 그좀 니건 내가 좀 쓰겠어.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신분석의 세계가 넓어진 게 이런 한계를 가진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그래도 이런 학문을 발전시켰다고 하는 게 대단한 것들이죠. 변호사 선생님, 우리 한 기절 더 할까요?
프로이트가 이뤄낸 쾌락에 대한 원래의 견해에는 환경이라는 요소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 따라서 아동의 성장을 지켜보는 가족은 아동이 즐거운 경험을 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여기서 어떤 가족은 신명나는 경험을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반면에 다른 가족은 침묵을 중요시할 수도 있다는 환경적 특수성을 중요하지 않다. 쾌락의 본성과 인간 행동의 모든 동기는 계통발생적으로 물려받은 본능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 이미 이 책이 나오기 5년 전부터 그가 쾌락과 항상성의 원리가 같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쾌락이 화산성 원리로부터 분리된 것은 피약주의의 심리경제적 문제라는 논문에서였다. 이 논문에서 항상성 원리는 죽음 본능을 규정하는 니르바나 원리와 동일시되어 있는데 이 변화로 인하여 프로이트는 쾌락의 본성을 자유롭게 재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 프로이드의 이론이 초기에 쾌락 원리는 항상성의 원리하고 같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 자극이 많으면 자극을 방출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쾌락이 생긴다고 봤는데 그 항상성의 원리에 의하면 자극이 없는 상태. 말하자면 물리학에서 보면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리학에서 관성의 법칙은 뭐예요?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싶어 하고 멈춰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고 싶은 욕구인데 그것은 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서 프로이드가 봤던 항상성의 원리는 우리는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자극을 방출하고 싶어 하는 이런 텐던시가 있다는 거죠. 이게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이게 근거 없죠처럼 지금도 파블로브의 실험 중심으로 해서 행동과학 치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사람을 같이 보는 거죠. 자극과 방출을 자극이 있으면 당연히 방출이 생김으로써 쾌락을 얻는다. 이런 단순한 모델이에요. 이거 동물 이론이라니 내가 봐서는 동물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식 시스템이라는 게 카그니티브 시스템은 이 시스템 자체가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전개돼 나오는 과정들이 있다. 그 시스템 자체가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극이 들어왔지만 사람에 따라 나의 심리 사이킥 시스템 자체가 A라는 사람과 B, C에 각각 여러분의 심리 시스템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스템으로 이 자극이 갔느냐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동물 실험에서 하나의 자극이 있으면 방출도 똑같다. 진돗개를 실험을 대상으로 하건 불독을 대상으로 하건 어떤 개를 택하느냐에 상관없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똑같다고 본다면 이건 동물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가 처음에 이런 단순한 플레서, 언플레서 프린시플 혹은 항상성의 원리에 의해서 처음 생각했던 것은 이건 동물적인 어떤 자극 반응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점점 이분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인간은 이렇게 동물하고 다르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형적 인과율의 한계에 봉착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각각 사람마다 이 인격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상을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고맙다고 그러고 각각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과학적인 입장이라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인터벤션 하면 돼라고 배우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동물적인 어떤 이해 방식이죠. 인간을 동물로 이해하는 거죠. 이런 자극이 있을 때 이런 이런 자극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면 이분이 적절하게 방출해서 기분이 좋아져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비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고유한 시스템은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스템을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정신분석의 세계에 있지 않아요. 예, 우리는 행동주의 치료자로 기능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대상 모두가 하나의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은 신비한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비한 시스템인데 그 신비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내 스스로를 내가 잘 알지 못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까지를 내가 이해했을 때 내가 나를 신비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힘이 있으면 대상 모두를 신비한 존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신비한 대상을 만나서 그분을 돕는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성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신비체로서 인격체로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그분들을 돕겠다고 나서지 않는 게 양심적이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프로이드도 처음에는 본능 이론 중심으로 지나치게 본능 이론으로 환경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은 이런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봐버린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주는 영향을 거의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얘기 초기에는. 프로이드가 초기에 출발한 그 이론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면 프로이드 이론은 지금 다 용도 폐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행히 프로이드가 내가 너무 너무 심플했나 봐. 내가 너무 단순했나 봐. 사람 심리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네 하면서 어떻게 단순하지 않은지를 점점 발견해 가는 과정이 프로이드 심리학의 발달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처음 가졌던 생각이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보면서 실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론이 복잡해지죠. 처음에는 단순했던 이론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은 대상들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가 고유한 대상들을 만나면서 각각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인간을 보면서 자기의 이론이 어떤 이분법적인 이론에서 벗어나야만 된다는 것을 이분은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단순했던 이론을 조금 더 다양하게 발달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본능 이론은 설 수가 없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을 가지고 지금도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이 제일이라고 우기면서 프로이드의 제자 노릇을 하는 분도 얼마든지 있죠. 불가에서는 탐진치라는 용어를 쓰죠. 인간에게는 탐욕과 그리고 분노, 공격성, 탐진치, 어리석음이 있다고 하는데 프로이드가 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드인데 그리드는 결국 우리의 인스팅트죠. 프로이드가 봤던 성적 욕동이 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적 욕동을 탐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리드가 프로이드가 있어서 탐이고 진이라고 하는 게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오는 분노 이게 진이에요. 그러니까 탐과 진이 프로이드 이론 속에서는 이중 본능 이론으로 변했다고 보여요. 그리고 치라고 하는 게 무지예요. 무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치스럽다는 게 그냥 부끄럽다는 게 아니고 도를 깨치지 못한 걸 치라고 불렀다는 게 세상의 원리, 우주의 원리, 인간의 원리, 심리적인 원리를 모르는 것을 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인간은 탐진치. 그래서 욕망과 분노 그리고 무지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 게 불가에서 하는 삼독이라는 이론이에요. 삼독이라고 세 가지 독소인데 이 삼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게 불가의 여러 수행법인데 말하자면 프로이드는 이 삼독을 정신분석으로 풀어낸 거예요. 하나는 욕동 이론으로서 탐진을 풀었고 또 하나는 치 자체는 자기애라고 하는 것, 그 대상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것, 이 통찰이죠. 그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사람은 괴로워하는데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힘을 기른다. 그래서 통찰이라고 하는 게 해석이라는 기법,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기법으로 결국 통찰을 얻는 과정을 정신분석이다고 이렇게 이론 구성을 해서 하나는 본능 이론으로 두 가지를 해소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얻는 과정은 별개로 해서 어떤 정신분석의 기법으로 이렇게 발달시켜서 어쩌면 프로이드는 불가의 탐진치를 프랙티컬하게 잘 활용해서 정신분석학을 만들었다. 요즘은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와요.
프로이드 얘기가 다르지 않아요.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여기서 치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욕동 이론, 우리의 성적 본능이나 공격적 본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교하게 이해를 하는데 지혜의 부분 혹은 반야의 부분 여기서 이게 어리석음의 불가에서 이걸 무명이라고 12연기 중에 첫 번째를 무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치예요. 말하자면 무명, 알지 못함, 지혜가 없음이에요. 모든 것은 지혜가 없음으로부터 괴로움이 생겨난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게 불가의 첫 번째 12연기 중에 첫 번째가 무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2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의 그 원인들 하나의 12연기 중에 그 연쇄의 사슬 속에 이것은 꼭 그 순서가 아니고 이 12개의 어떤 윤회 과정이죠. 이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반복 패턴이 프로이드식으로 이게 반복 충동에 의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데 그 무엇이 반복되는 가 무지함으로부터 그 무엇이 생겨나고 무엇이 생겨남으로써 어떤 것이 유라고 하는 거 있다고 하는 게 생겨나고 그러면서 생명이라는 게 생겨나고 그러면서 생이라는 게 태어남이 생기니까 늙고 죽는 게 생겨난다. 이런 관념들이에요. 전부가 우리가 괴로워하는 게 실상의 세계가 아니고 이런 관념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없는 나를 있다고 보고 변하는 대상을 변하지 않게 붙들어 놓으려고 하고 이런 집착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 되는데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실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도 진정한 통찰을 가지게 되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원리가 불가에서 탐진치에서 얘기하는 이런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지혜를 얻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과 같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미국의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나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